지난해 글로벌 경제에는 코로나 기저효과의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경기 정상화 과정 속에서 불안 요인도 많은 상황인데요. 올해 경제 전망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유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 모시게 됐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 경제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회복세 더 이어갈까요? 네, 경제 회복세는 이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4% 중반. I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보다는 떨어졌죠. 작년에 5.9%였으니까 4.6%, 한 1.3%포인트 떨어진 걸로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뭐 심해진 해죠. 그때 마이너스 3.4%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작년도에 이제 그래서 높았던 거고, 그 2019년 대비로 보면은 이제 2019년의 세계 성장률은 2.9%니까 양호합니다. 지금 올해 성장률도 양호하다 볼 수 있고, 양대 축이 이제 미국, 중국도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하락했지만 전보다는 이제 높은 3.5%. 중국이 좀 이제 하락을 했죠. 작년에 8.0%인데 보통 때는 보통 한 6% 정도였는데 4.8% 내지 5.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작년보다는 떨어졌지만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좀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다. 뭐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좀 불확실한 요인들 갖다 좀 살펴보시면요. 첫째는 이제 코로나 그 19이 이게 이제 뭐 좀 가라앉는 것 같다가도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를 보일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게 좀 심해지면 사실은 이제 뭐 또 비대면 보담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좀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좀 걱정되는 금리 상승에 좀 그 완화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노동시장이 최근에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이슈도 있지만 해외 인력들이 좀 잘 못 들어오는 거죠. 싼 그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 돌아가신 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3D 업종이라든지 좀 싼 임금 이런 쪽에서는 겁이 나서 사실은 이제 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좀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급망 이슈, 미중 그 이제 갈등,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되면 이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 탄소 중립 때문에 뭐 이미 작년에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린플레이션, 이제 그린 경제로 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쪽 요인들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연준이 이제 작년 말에는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금년도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올해에도 코로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좀 불안 요인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저 추경 매수는 좀 올해는 좀 이제 그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조정을 좀 확인하고 가는 게 뭐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의견은 뭐 항상 이렇게 국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한 20%대 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좀 부담이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이럴 때는 의견이 좀 나뉩니다. 굉장히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아직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제 그 머핏의 이제 파트너죠. 찰리 먼거라는 이제 그 부회장인데, 그 버크 해셔웨이, 그쪽에 이제 부회장이고, 이쪽은 이제 좀 부담이 상당히 있다, 거품만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뭐 큰 대형 운용사들, JP 모간의 이제 다이먼 회장 같은 사람은 아직도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운용사가 자기가 돈 사실 들고 있는데, 주식 들고 있는데 그거 뭐 팔아야 된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이제 그 기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판 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뭐 타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것보다는 네.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아까 이제 성장 이런 쪽에서 사실 좀 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이제 기업 실적 나누기 1 플러스 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주가로 보는 그 배당 할인 모형이에요. 네. 그래서 분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성장률 갖다가 사실은 이제 압축해서 좀 보게 되면 이제 기업으로 대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으면 성장률도 좋게 마련인데, 이 기업 실적 분자가 좋게 되면 이제 이게 사실 실적 장세예요. 그리고 분모 쪽 보시면 1 플러스 할인율은
할인율, 즉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은 이제 그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성 장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쪽에 할인율의 금리가 낮으면 우리가 보통 유동성 장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많이 듣는 얘기죠.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 그래서 분자가 강하면 실적 장세, 분모가 강하면 유동성 장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상 외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적 장세이기도 하면서 분자 쪽 동시에 돈이 엄청나게 풀린 거죠. 뭐 계속 지금 사실은 리만 사태가 풀려왔던 거니까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같이 작동했던 거예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거고 작년 대비로 보게 되면 우리 2019년이나 그전 대비로 보면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양호하지만 작년 대비로 보면 이제 기업 실적도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좀 그보다는 좀 못하고 유동성도 이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 장세 쪽도 조금 못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조정을 좀 확인하면서 보면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좀 이제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을 보게 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만약에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이제 금리는 올라가겠지만 질 좋은 금리 상승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 금리 상승.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 속도가 경기 회복 속도보다 빠르게 될 경우에는 급한 거죠. 먼저 막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경기 회복 확인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질 나쁜 금리 상승 이런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우리 공급망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이 요소를 좀 이번에 올해는 좀 보시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경제 산업 구조적 변화 전환이 있어요. 네. 하나 DT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 디지털 전환이 있고 이게 이제 2D인데 3D까지 가게 되면 메타입니다. 그 탄소 중립 친환경 이슈가 있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 또 19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다. 주시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나 작년 한 해 정말 뜨거웠던 이 화두가 메타버스, NFT 열풍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이 열풍이 이어질지가 많은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뭐 주식하고 똑같아요. 열풍이 작년에 심했기 때문에 네. 이어진다,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마케팅 차원이다, 뭐 또 우리 그 VR 세트 그 헤드 머리 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네네. 무겁다, 뭐 눈이 어지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 메타버스 그 플랫폼이 아직까지 개방형이 안 되고 외부와 연동이 되려면 개방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폐쇄형이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에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제페토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다 게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막 본격적인 사업 모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항상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는 신산업이 나올 때는 기대감이 항상 앞질러요. 네. 현실을 항상 그래왔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 확장성이에요. 얼마나 이게 시장 확장성이 크느냐. 전 산업을 다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엄청난 자본과 천재들이 들어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기술 혁신이 되는 거죠. 우리 저 핸폰에 그 카메라폰 보세요. 오래 걸릴 것 같았지만 순식간에 왜요? 수요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아직 그 희망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서 지금 확장 그 이제 개방형 우리 보통 이제 XR, MR 얘기하는데 믹스드 리얼리티라든지 또는 그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얘기하는데 이런 쪽으로 되면 개방 연동형으로 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돈이 되느냐예요. 네. 근데 게임은 분명히 좀 되고 있어요. 게임은 또 하나 지금 이미 또 그 사인 나온 게 다른 산업 쪽으로 대표적인 산업은 뭐냐 이커머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구찌 같은 그 패션들이 네. 브랜드들이 막 지금 입점하잖아요. 이제 네. 가상 메타버스 몰에 지금 안에서. 입점을 합니다. 왜 입점을 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막 그게 바로 수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XR 같은 게 지금 한 1년 내로 나온다고 생각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컨대 저다 그러면 제 체형하고 몸매에 맞는 아바타가 딱 뜨고 네. 그 아바타에다 옷을 입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입힐 수 있죠. 그죠? 막 다양한 그 옷들이 있을 때 입히고 가방을 옆에다 껴보고 그죠? 나 구두를 신어보고 그래서 딱 나한테 아주 맞춤형을 맞는 게 나온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 유통 구조가. 제가 집에서 그냥 뭐 이제 옷 다 고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바로 시장이에요, 시장. 이런 쪽으로 지금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이제 그 또 이제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지금 OMO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온라인 투 멀지도 오프라인이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렇게 분리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오프라인에 가면 예컨대 뭐 금융권이다 그럼 은행 지점이라든지 뭐 증권사 지점에 가면 요즘은 안 가지만 이제 가서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또 거기서 이렇게 헤어셋을 끼고서 다 저런 것 갖다 또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뭐 다양한 변화, 특히 이제 금융권까지 오게 되면 금융은 전 산업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가 날 텐데 저기 보시는 대로 이제 뭐 금융의 밸류 체인이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어느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통합 인증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가상 지점에서 가상 하이패스 단말기를 갖다 결제한다라든지 뭐 내 자산들이 있는데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실제 리얼리티로 해가지고 연결해 갖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보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몰입이 되면서 이제 달라지게 된다. 3D로 가는 거예요.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봐서 NFT 쪽이 열풍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권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권에도 이제 메타버스 움직임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외와 비교를 했을 때 국내 금융권의 이 메타버스 기술의 현황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직 초기 단계예요. 뭐 지금 뭐 저 헤드들이 막 수장들이 지금 뭐 나와서 막 그 전략 회의도 하고 상담 뭐 이렇게 교육도 네. 시켜주시고 많은 그런 그 타운홀 미팅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아직 초기 단계예요. 이제 초기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초기 단계냐? 결국 계좌 투고 뭐 내가 대출 받고 뭐 이렇게 그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왜 안 가고 있느냐 하는 건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아직 개방형을 안 갔어요. 폐쇄형이에요. 게임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그 안에서만 노는 거죠. 그 안에서만.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요? 보안. 아, 그렇죠. 그죠? 내 정보가 털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외부와 연동이 되면서 좀 더 그 깐깐하게 이렇게 유변조를 갖다 막는다든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못 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마케팅 단계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XR, MR 단계로 가게 되면 개방형으로서 외부와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막 그때는 계좌 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통합 인증을 하고 실제감 있는 어떤 AR 어떤 그런 그 자산 관리를 하고 이런 쪽을 받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빠르면 1, 2년, 1년 내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지금 혼합 현실까지 뭐 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그 가파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렇지만 그 준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국내 같은 네. 경우도 지금 한 1년 됐어요. 지금 뭐 테스트포스 팀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저기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금융권이 기존에 이제 뭐 카카오도 있었지만 이제 그 은행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런 금융권들이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나가려면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 어떤 그런 그 메타버스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좀 뛰어든 남껏 자꾸 이렇게 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투자 제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보시면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가의 보도가 있어요. 네. 대출이죠, 대출. 특히 부동산 대출 뭐 꽉 잡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대출에 뜨고 있는 그 기술이 보면 사실 부동산에 그게 공간 기술이에요. 부동산이 사실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AR, VR, XR, MR하고 마찬가지여서 부동산 쪽을 잘 활용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그 은행권이라든지 그 기존 금융권에서 이런 그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그런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지금까지 어떤 2D에서 3D 플랫폼으로 가는 네. 그런 쪽에 좀 그 변화를 기존 금융권들이 적극적으로 좀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금융권 메타버스 현황을 보면은 해외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내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대출까지는 아직도 이제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뭐 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기존 은행권들이 좀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 은행들이 이 금융권의 이 주도권을 다시 탈환을 하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왜 그 사실은 뭐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거죠. 카카오뱅크가
기존에 우리 뭐저 KB국민이라든지 네. 이런 쪽보다 지금 시총이 시가총액이 지금 뭐 거의 더블까지 더블이잖아요. 갔으니까 네. 야, 지점도 제대로 있지 않은데 지금 그 자기 자본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뭐 일부 버블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째는 이제 뭐 핀텍으로 해갖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금융 플랫폼으로 갈 때 사실 기존 은행이라든지 지금 금융사들이 거기 적조 대응 안 했어요. 예. 그래서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 갖다가 사실 놓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금융이 바뀌었어요 본질이.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 중심의 어떤 그런 유통 채널, 뭐 지점자 이용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쪽의 중심이 계속 있었잖아요. 고객과의 접점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금융 플랫폼을 넘어온 거죠. 금융 플랫폼 특히 손안의 모바일 플랫폼을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사실 시간 공간 제약이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익명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비자 빅데이터가 다 모일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맞춤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융합이에요. 금융권 내 융합뿐만이 아니라 비금융권과의 융합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적절히 활용한 게 카카오뱅크고 이미 네. 본질이 거기는 또 DT 적이었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고객이 보시면 미래의 핵심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를 쥐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가 빠르게 그쪽으로 나갔는데 사실 이제 그것도 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기존 은행이나 금융사들이 가능하다. 같은 트렌드 내에서는 그 쫓아가기 쉽지가 않은데 새로운 트렌드가 왔잖아요. 2D에서 지금 3D로. 네. 기존의 금융 플랫폼은 2D죠. 2차원인데 지금은 3차원 공간으로 갔잖아요. 시청각 다 이용되는 그런 쪽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올라타면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경제 산업의 유통 구조가 지금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융은 사실 핵심이 결제예요. 고객과의 접점은 사실 결제잖아요, 채널. 네. 그 결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이 열릴 수가 있는데 3D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갖고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기존의 어떤 2D 금융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라는 어떤 3D 플랫폼으로 갈아타고 거기에 아까 필요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면 그냥 그거 갖다가 물론 이제 뭐 남의 거 빌려 쓰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한 자기가 직접 거기에 투자 제휴를 한다. 부동산 같은 거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빠르게 핵심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을 지금 기존 금융사들이 하게 되면 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MZ에 대한 공략. 그러니까 사실 주가는 사실 미래 캐치플로우의 넷 프레젠트 밸류의 서메이션이잖아요. 주가를 보면. 근데 그걸 결국은 세대로 보면 미래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를 쥐고 있으면 미래 세대가 계속 로열티만 거기다 제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중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소득층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연결돼 있는 금융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전략을 맞추는 게 포인트다. 저희가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교수님께서 이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국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요.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까 잠깐 뭐 우리 첫 번째 때 봤지만 그 작년도 8.38%에서 지금 금년도에는 뭐 4.8, 5.5% 초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 중국은 올해 보게 되면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도 사실 이제 중국 때문에 좀 불확실한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비 둔화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면 이제 헝다에서 뭐 나왔죠. 뭐 처음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뭐 이게 미 연준에서도 이 글로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헝다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구조조정하려고 했던 중국의 중앙 정부가 최근에 좀 야,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갖고 조금 이제 다시 완화 쪽으로 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의 그 포지션이 뭐냐 전체 GDP의 전후방 효과까지 하면 30%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통 한 20%인데 10%더 높은 거죠. 굉장히 사실은 전후방의 임팩이 큰 거예요. 만약에 이거 갖다가 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게 그러면 다 바로 또 저승자로 가겠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지금 지방 그 정부의 재정이 아주 이 부동산 토지 매각에 사실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때까지 중국은 이제 고성장 그다음에 도시화를 통해서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값 올라가면 팔고 그 재원 갖고서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구조조정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중앙에서 줘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지방 세수도 바꿔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은 이때까지는 투자가 중심이 돼서 성장을 한 나라예요. 비중을 보게 되면 GDP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투자가 예컨대 47%다. 그러면
소비는 한 뭐 7% 이 정도예요. 네. 미국은 소비가 85%면 투자가 15%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공급망 이슈, 그다음에 친환경 탄소 중립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뜨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투자에 아주 쥐약이에요. 투자하려는데 막 기업이 투자하려는데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뜬다, 원자재 가격이 뜬다. 그럼 할 수 있어요?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중국이 지금 뭐 공동 부유다 뭐 여러 가지 통해 갖고 소비 내수 확대하려고 지금 뭐 내수 국내 대전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롱텀 이슈예요. 쉽게 안 돼요. 특히 이제 지금 시진핑 4년이 하려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보니까 소득 격차가 심한 거예요. 특히 그 핵심층의 소득 격차가 있어요. 이를테면 상해방, 퇴자당 옛날에 이런 쪽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높겠죠. 공청단은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런 권력층이라더라도 그게 이제 있으니까 그거 갖다 대놓고 얘기를 못 하고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 부유를 해야 되겠다. 공동 부유하려면 누구 잡아야 돼요? 이때까지 돈 많이 번 대기업들, 그다음에 돈 많은 지금 부동산업자 이쪽을 좀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띠디 주식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뭐 엔트 파이낸셜 다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중산층이 그다음에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서 소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는 빠르게 늘지 않고 둔화되고 또 코로나까지 가면 더 가겠죠. 투자는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또 지금 원자재 가격 때문에 늘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 수출은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해서 올해는 좀 중국이 좀 불확실성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시진핑 4년이 하는 이제 금년 10월 미국은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서로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풀리는 그런 시점이 되면 바뀔 거라고 봐요. 왜? 미국도 중국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노동 인건비 올라가서 지금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미국도. 이거 계속 놔두면 미국은 이때까지 저인플레 그 물가 안정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인데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금년 하반기 투자는 항상 먼저 가니까 좀 되면 슬슬 그 중국 투자가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작년도에 한 4.8%밖에 안 올랐어요. 네. 미국은 27%인데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좀 중국 쪽을 좀 관심을 갖고 뭐 중국은 투자는 선이 먼저 가는 거니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내수 쪽을 키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음식, 유통, 금융 이런 쪽이 되겠고 또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싸움 있잖아요. 기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신형 양대 지금 우리 디지털하고 환경 얘기했지만 중국도 신형 인프라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 잡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라든지 또는 메타 또 IT 디지털 쪽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은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유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